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님이시자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이신 최기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위산업연구소도 하고 계시고, 예, 요게 최근에 나온 책인가? K방산 브리핑. 예, 그렇습니다. 요 약간 뭐 정책 제언도 많이 담겨 있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자타공인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이자 방산 분야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2분과 함께 쓰신 책이고, 네, 아니 근데 저희가 그 아무래도 방산 이쪽 군사 전문가시다 보니까 궁금한 게 되게 많습니다. 여쭤볼 것도 되게 많고. 무슨 신상털기나 아니면 뭐 인사 검증 이런 건 아니죠? 최근에 어디 다른 예능 나가셔가지고 한번 털리셔가지고. 네, 교수님이. 최근에 약간 충격이 있어갖고 긴장 안 네. 하셔도 됩니다. 아, 긴장이 많이 됩니다. 지식 채널입니다. 좋습니다. 경제 지식 네. 채널. 당장 그 러우 전쟁이 물론 이게 휴전할 수 있다 말다 이게 되게 얘기도 오래 걸렸습니다만 진짜 이번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제 연내에는 가능할까요? 예,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금년 내에 이제 러우 전쟁, 우러 전쟁의 휴전, 그래서 이제 궁극전의 이제 종전인데요.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2월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제 군사명령 긴급명령 작전으로 발령이 됐던 우러 전쟁의 이제 촉발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거니까. 예, 땅도 뺏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이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2022년 우러 전쟁이 발발했던 그해 제가 이제 지상파 모 방송에서 이제 우러 전쟁에 대한 전망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나갔는데 제가 그 토론회에서 우러 전쟁 앞으로 어떻게 보시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최소 3년 이상 갈 거다. 네, 제가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그건 이제 뭐 방송이 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왜 어떤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오늘날 현대전의 양상은 기본적으로 단기전 내지는 초단기전의 일종의 결전 형태로 전쟁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양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효과성이나 효율성 기반, 즉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국가 총력전 양상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다 총동원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 물적, 인적 자원이란 것은 유한하고 한정적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가 보유한 이런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전쟁과 전쟁의 전투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어떤 오늘날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양상에서 보면 이제는 한 나라의 안보를 그 나라 스스로 지키는 시대가 아닙니다. 즉 이제는 집단 안보 내지는 집단 방위 체제가 두드러진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거 우리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죠. 그래서 만 3년하고도 1개월.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이제 휴전을 맺게 됐는데 당시에도 우리나라와 북한만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북한은 당시에 소련과 중국 등 이런 나라들을 그때는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엔의 민주주의 진영 간 그래서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간 세력 간 대리전 양상이었는데 지금의 우러 전쟁, 러우 전쟁도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이란 등 지금은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권위주의 국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지금 EU의 나토를 비롯한 그래서 미국 등 이런 진영을 또 우리가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닌 이러한 권위주의 진영과 그리고 자유주의 진영 간의 세력 간 대리전 양상이더라. 그래서 지금 같이 참전하는 거는 북한밖에 없지만 대신 뭐 무기를 보내주거나 지원을 해주면서 그렇죠. 지금 러시아군이 사용을 하고 있는 뭐 드론만 하더라도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DJI사라고 하는 또 드론도 많이 사용하듯이 지금 결국은 뭐 북한이 직접적으로 전투병을 파병하기도 했고 또 100만여 톤에 달하는 군수 물자를 또 지원해주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를 필두로 권위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국가들로서 결국은 이러한 우크라이나와 이러한 서방의 자유주의 진영들과 일종의 세력 간 대리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다소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그런 측면에서 전 분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밀고 밀리고
또 그 뒤에서 또 다른 이제 또 무기를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날 수도 없고 힘의 균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되게 커 보였지만 이게 갭이 메꿔지면서 더 오래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지금 소강과 공방을 반복하면서 벌써 만 3년째 좀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쟁 수행 능력, 여기에는 이제 인적 자원과 그다음에 물적 이런 어떤 물리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군수 물자, 네. 장비들 양측 모두 지금은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도. 지금 비공식 집계인데 예. 지금 3년 동안에 러시아 측 인명 사상자만 해도 지금 100만 명 이상 사망했다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집계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원래는 우크라이나 인구가 전쟁 전만 해도 4,100만 정도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공식 집계는 아닌데 인구가 3천만이 안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의 인적 물적 자원이 굉장히 심각한 데다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여력,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양측의 입장은 이러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이제 미국인데요. 네. 이제 미국의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4일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그리고 당선된 이후까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러 전쟁 뭐 60일 안에 그렇죠. 종전시키겠다, 예. 바로 끝내겠다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못하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좀 궁색해졌어요. 자국민들에게 지금 또 전 세계에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우러 전쟁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고도 확실한 어떤 휴전 내지는 종전에 대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와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했고요. 네. 그 이전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젤렌스키나 또 그리고 유럽 국가들 정상들과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와 보이고요. 근데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2022년 우러 전쟁 이전 2020년에 네. 아제르바이잔과 그리고 아르메니아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 끝났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그 어떤 갈등과 충돌의 잔재는 남아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확실히 매듭을 지면서 트럼프가 당장의 우러 전쟁, 러우 전쟁에 대한 종식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대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항구적이고도 영구적인 평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성과를 냈던 것에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분석에 또 기반해서 지금 보건데 연내에는 아마 시한을 지금 못 박아놓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일반에게 공개는 안 해놓고 있지만, 그래서 연내에 휴전 협정을 맺고 평화회담에 대한 진전을 통해서 종전을 이뤄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의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그 종전 이후에 재건 사업에 지금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미 이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 들려온 소식으로 따지면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미 어느 정도 선을 그었고 이 땅까지 주면 우리는 종전하겠다 했고, 이제 젤린스키가 그걸 받는 것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제가 이거 공개적으로 이런 걸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지금 종전이 좀 지지부진한 건 사실 푸틴이 지금 현재 정념지에 대한 부분을 우크라이나는 원래 영토를 되찾고 싶은 거고, 그렇죠. 푸틴은 지금 현재 점령한 점령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좀 영역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서로 간의 기싸움이 있는 것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한 4,100만, 지금은 한 3,000만 이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5,000만. 근데 우크라이나 영토가 엄청 넓거든요. 예. 우리나라 국토 면적 대비 20배가 넘습니다. 우크라이나가요? 네. 와,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그 비옥한 곡창지대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토가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동북부 지역에 있는 지금 돈바스 지역 내지는 그 일부 지역을 할양하더라도 사실은 더 이상의 이런 자국민들의 피해와,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얼마나 이 전쟁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까? 차라리 일부 영토를 조금 할양하더라도, 양보하더라도 지금 전쟁을 끝마치고 평화를 되찾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각의 의견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받을 거였으면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휴전을 그렇죠. 했겠죠. 벌써 휴전을 했었다는 예. 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의 요구가, 이게 지금의 이런 영토에 대한 어떤 분할과 이런 점령지에 대한 요구를
여기서 그칠 거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그런 조금씩 요구를 조금씩 더. 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관건이 되겠죠. 플랜 B가 있어야겠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양측의 이제 계산법이 지금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그럼 미국의 트럼프는 왜 이렇게 우러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느냐? 예. 사실 반대로 3년 동안 일종의 반사이익을 본 게 미국의 군수 방산업체들이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네네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에어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이제 스위치 블레이드 300과 600이라고 하는 이제 무인 자폭 드론을 생산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여기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매출액도 엄청 올랐고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미국의 군수 방산업체들이 지난 3년 동안에 네. 엄청난 매출액과 성장을 네. 보여줬다는 것이죠. 사실 비단 우리나라 K방산도 어떻게 보면 우러 전쟁 발발 이후에 직간접적인 전쟁 투수를 맞이한 것인데 근데 미국이 왜 이 전쟁을 이토록 빨리 끝내냐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미국 입장에서 우러 전쟁, 러우 전쟁에 대한 종전에 직접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네. 지금 미국이 취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기회와 참여. 그리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는 많은 지하 광물과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예. 그러한 채굴권이나 그러한 권리를 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찰 국가로서 그 다음에 유럽 내 어떤 균형자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패권을 유지함으로써 명분과 실익을 다 챙기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속셈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거 방송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던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한다고 얘기했더니 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왜 노벨 평화상에 목을 매냐면 사실 우리나라랑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5년제 단임이고 네. 그리고 미국은 4년제 중임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임은 이제 연속으로 하든 한 번 건너뛰고 하든 두 번밖에 못 해요. 네. 그래서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후 이제 올 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제 집권을 하고 났는데 네. 내년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를 해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이다. 그래서 내년 11월 트럼프는 이 우러 전쟁, 러우 전쟁에 대한 종식과 이런 어떤 평화에 대한 이런 어떤 성과를 본인의 치적뿐만 아니라 미국 공화당의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의 압승을 노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항상 미국 명분을 확실히 정치권은 세우자.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항상 미국 정치권은 이건 일종의 전통적인 관례인데 차기 대통령 후보자를 보통 부통령을 지목해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압승을 통해 JD 벤스죠. 데이비드 어려워요. 예. 그냥 JD 벤스라고 예. 하시죠. JD 벤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네. 너무 컨디션 난조로 지금 제가 네. 숨도 못 돌리고 지금 아니 그래서 근데 여러분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질문 하나 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JD 벤스 현 부통령을 차기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지명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는 거죠. 그냥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차기 대통령 후보로 벤스를 지목하면서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에서 압승을 또 하면서 결국은 일종의 JD 벤스를 앞세우고 본인은 뒤에서 상황 노릇을 하겠죠. 푸틴도 사실은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푸틴이 이제 여든을 바라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전 세계 지도자들이 약간 뭐랄까 이제는 뭐 이 고령화 추세가 약간 좀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 시진핑도 이미 만 70이 넘었고 예. 트럼프도 또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푸틴이 75인가로 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다음에 권력 승계 작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을 건데 예. 그런 복잡하고도 그러한 어떤 정치적 그런 셈법들이 함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그 어떤 그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전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자국 기업들의 그런 뭐 재건 사업이나 또 지하자원 광물에 대한 향후 어떤 그런 수익권, 그다음에 이런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어떤 그런 놓지 않고자 하는 미국의 이러한 속셈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러 전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도 더 이상은
더 이상은 이제 자국민들에게 어떤 명분이나 그다음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여력마저도 이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근거에 따라서 아마 금년 내 아마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정확하게 못을 박을 수 없는 게 시한은 아마 금년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아마 트럼프는 머릿속에 셈법을 갖고 있을 텐데 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전쟁이 만 3년 동안 이렇게 진행됐듯이 그 휴전 내지는 종전을 위한 길은 분명히 순탄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올해를 넘기지 않고서 아마 휴전에 대한 전쟁에 대한 중단을 합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마 당사국들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를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드물게 질문 하나만으로 일부가 끝나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